그다음에 이제 430쪽에 그 관리죠, 관리. 그래서 부동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건데요. 그 관리라는 거는 우리 중개사분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주택관리사가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주택관리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우리 그 부동산학개론이 넓긴 넓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것들을 뭐 거의 이것저것 다 알아보겠다. 개발도 뭐 사실은 개발업자가 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중개업을 하시다 보면 뭐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개발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제 관리 쪽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룸을 한 5개 가지고 있다. 20억짜리 원룸이 5개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저기 뭐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근처에 안 살겠죠. 그러면 왔다 갔다 뭐 임대료 받으러 다니기가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친한 중개사분한테 관리도 좀 해주세요. 따로 돈은 드릴게. 그러면 이제 임대료 다 받고 뭐 고장 났다 그러면 그 중개사분이 그 설비업자 보내가지고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수증 주인한테 보내주면 물론 이제 뭐 주인이 돈은 다 보내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채에 뭐 한 달에 얼마씩 관리비 쪽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는 중개 매물은 다 100% 자기가 이제 소화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으면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관리를 좀 알아놓으시면 좋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제 제자분 중에도 이제 그 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분은 원래 옛날에 그 청소업체를 했기 때문에 청소까지 원룸 청소가 이제 뭐 개당 한 30 받더만요. 그런 거 해가지고 뭐 보통 이제 월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나오기 이렇게 쫙 짜놓고 하던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은 언제까지 하세요? 그랬더니 오후 2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2시까지 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손님 안 와도 놀고 와도 놀고 얼마나 속 편해요, 그죠? 최근에는 그걸 안산 쪽에서 하다가 그 권리금 받고 팔아버리고 지금 평택 쪽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거기서 한 20개 정도 지금 잡았다 그러더만 원룸. 그럼 제주는 있어요, 참, 그죠? 교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한번 연락이 왔어요, 작년인가 뭐. 그래서 저희 몸이 좀 안 좋아서 내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랬더니 그럼 나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이야기 하더라고 막 자랑하면서 옮겼다고. 그래서 관리 개념인데 부동산 관리란 대상 부동산 관리나 유지 보존하고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제상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용하고 개량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게요 민법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법 총칙에 보면은 처분행위라는 거하고 관리행위가 있어요. 처분행위는 뭐냐 그러면은 대상 물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범위 내에서 처분을 해버리는 거고, 관리행위는 성질을 변경시킨다고요.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라고요.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용 개량하는 거다. 거기 나와 있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총칙 볼 때 눈여겨 좀 보세요, 그 부분. 그래서 두 번째 줄 첫째 줄 맨 끝에 그 성질을 변경시키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경제상 유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이용 개량하는 것, 보존 이용 개량 그런 걸 이제 관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관리를 한다. 자, 가로 이번에 부동산 관리 필요성 그랬는데 요거는 뭐 시험에서 가끔 나오죠. 이 관리 필요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뭐 내 집을 내가 관리하면 되지 뭐 때문에 뭐 전문가 남들한테 돈 주고 맡기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도시화 때문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 기술의 발달이에요. 즉 고층 건물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 이야기고,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제 부재 소유자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 때도 이제 이 부재 소유자를 예를 들었는데 뭐 이런 이야기죠. 이제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러면서 건축 기술이 발달하니까 굉장히 큰 고층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 고층 건물이 생기면 이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제 엘리베이터와 같은 기계 설비가 들어가고 이 전기 설비가 들어가고 오늘날은 이제 통신 설비하고 보안 설비까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네 가지 전공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게다가 이 동네 살지 않아요. 부재는 이제 아니 부자 있을 제자니까 이 동네 있지 않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동네 없으면은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드니까 자기가 직접 관리해야 된다고요? 아니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맡겨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혹 시험에서 지문 한 개 정도는 써먹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좀 외워놓으세요. 거의. 동그라미 1번에 도시화, 2번에 건축기술의 발달, 3번째 부재 소유자의 요구 그랬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이다. 이제 뭐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을 겁니다. 첫째 줄 보니까 도시의 토지용의 집약도가 우리 아까 공부했던 거죠. 집약도가 높아짐으로써 관리의 필요성 첫째 줄 찾으셨어요? 도시의 토지용의 집약도가 높아짐으로써 뭐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 가지 계량물의 규모가 커지고, 이 계량물이라는 게 이제 임프루브먼트가 건물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건물. 토지의 가치를 계량하는 것 그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부동산 관리 활동에 사회 경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다. 밑에 미국 자격 CPM이라고도 소개해 놨는데,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미국에서는 CPM이 돈을 좀 많이 벌어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거든요. 또 어려운 자격입니다. 꽤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기억할 건 동그라미 1번, 2번, 3번만 알면 된다. 그다음에 4번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1번 경제적, 2번 법률적, 세 번째 기술적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표가 있죠. 표. 우리가 주로 관리를 해야 될 게 땅이겠어요? 건물이겠어요? 당연히 건물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주로 시험에 나와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뭐 자주 내긴 냈어요. 네. 영역 또는 종류라고도 하는 건데 첫 번째 예를 들어 뭐 기술적 관리다. 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관리다. 뭐 이렇게. 세 번째는 이제 법률적 관리다. 어차피 이제 세 개 다 썼어요. 순서는 좀 다르고. 네. 순서는 바꿨습니다만은 여러분 기술적 관리라는 게 뭐냐 그러면 건물 보니까 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위생 관리라든가 설비 관리라든가 보안 관리라든가 전 관리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기술적 관리다. 그다음에 경제적 관리라는 거는 이제 경제적이라는 게 돈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경영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요거를 다른 말로는 유지 관리라 그래요. 뭐 다른 말도 가끔 시험에서 써먹으니까 뭐 써볼까요? 요걸 유지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거를 경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뭐 보존 관리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경제적 관리라는 게 이제 경제가 돈이니까 돈에 대한 관리죠. 그래서 어떻게 임대료를 결정할 거냐부터 시작을 해야죠. 임대료 결정, 징수.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고 회계관리, 장부관리도 하고 인력관리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책에서는 이제 임대료 결정 징수라는 표현들을 잘 안 씁니다만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새로 건물을 지었다라고 치고 임차인들을 새로 모아야 되겠죠. 임차인들을 모을 때는 주변 임대료를 확인 안 해봐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평당 전세 기준으로 평당 500 너무 세요.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니까 관리사가. 그래서 결정징수하고 그래서 이제 중개사분들한테 임차인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는 돼야지 손해를 안 보는지. 아까 손익분기점 이야기 드렸는데 미리 좀 계산하고 들어가야죠. 그다음에 회계관리. 그다음에 이제 인력관리는 인력이 지나치게 많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경제적 관리를 한다. 법률적 관리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임대차 계약이나 예약 같은 것들을 잘 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에 하자가 있다 그러면 치유해야 되고요.
공법을 위반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약간 건축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위반한 부분을 다시 까고 새로 뭐 어떻게 만들든지 이렇게 대응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이죠. 예컨대 소유권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불안정한 것들을 잘 없애서 치유해서 하자를 없애가지고 소유자의 권리가 확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뭐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없고요.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요거는 너무 쉽죠. 설명 안 했는데. 요거 뭐냐 그러면은 아파트 막 왜 우리 가끔 공동으로 청소하잖아요. 청소 막 그러고 뭡니까 그 벌레가 뭐죠? 벌레 그 바퀴벌레 약 같은 거 막 이렇게 바르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설비는 왜 아파트에 막 물도 안 나고 막 뭐 방이 안 따뜻하면 왜 관리소 부르면은 설비 아저씨들 오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보안 관리는 그 우리 경비 또는 방범 뭐 이런 거 보전 관리는 요건 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여러분 설비 관리라는 거는 사후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 후에 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컨대 뭐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혔다. 그럼 갇힌 다음에 와가지고 꺼내주는 거예요. 그런 걸 사후적 관리를 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그 주민이 욕을 해야 되겠어요. 막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길래 막 사람 죽이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사후에 관리하는 게 좋겠어요. 사전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보전 관리는 사전적 관리예요. 그러니까 고장 나기 전에 엘리베이터 줄이 팽팽한지 이렇게 쇠줄을 탁 튕겨보고 망치로 때려보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줄을 바꾸고 이렇게 뭐 일정 주기에 따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걸 보전 관리라고 한다. 요거까지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여기 여러분 이거는 온전할 전자 보전이고요. 요거는 존재하다 할 때 존자예요. 그래서 보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 요거는 하자가 생긴 이후에 치유하는 거니까 이것도 사후적이에요. 보존. 이건 사후고 얘는 사후라고요. 사전이라고요. 사전이.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건물 쪽에 보면 경제적 관리는 이제 손익분기점이나 회계관리, 인력관리 그랬고 특히 인력관리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요거를 사람들이 많이 그 법률적 관리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그렇게 속이면 잘 속는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왜 착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직장 다닐 때 고용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약이니까 이거는 법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이에요. 인원이 많으면 비용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 봤더니 임대차 계약이나 권리 보존 관리가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소유권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 공법상 규제에 대한 관리 뭐 이런 것. 기술적 관리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에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만 하면 돼요. 이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셔가지고 관리의 영역인데 여러분 그 시설 관리하고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있고 이 자산 관리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자산 관리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자산 관리, 어셋 매니지먼트 자산 관리. 그래서 이제 시설 관리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설비 관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이 시설 관리는 우리나라 기술적 관리 중에서도 주로 설비 관리예요. 설비 관리가 뭐예요? 설비가 고장 나면은 가만 놔두자고요. 신속하게 고쳐주자고요. 고쳐주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시설 관리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이용자나 기업의 여타 부문의 요구에 단순히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 관리이다. 그러니까 요구할 때만 한다고 이야기죠. 이는 물리적 유지 관리로 설비 운전 보수라든가 에너지, 건물 청소 등등등 보안 관리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기술적 관리다 그 이야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 용어거든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기술적 관리하고 비슷하다. 똑같진 않지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건물 및 임대차 관리인데 이게 우리 경제적 관리랑 상당히 비슷해요. 건물 및 임대차 관리가 보세요.
자, 부동산 관리 혹은 재산 관리라고도 하는 임대 및 수지 관리로 수익 목표를 수립한다. 이게 아까 제가 손해분기점 따져보고 목표 수립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자본적 수익적 지출 계획이라든가 연간 예산 수립, 임대차 유치 및 유지. 아까 제가 임대를 결정하고 뭐 유치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비용 통제 같은 것들을 수행한다. 그래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는 우리나라 경제적 관리랑 비교적 비슷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자산 관리인데 이 자산 관리는 그럼 법률적 관리랑 비슷하냐? 전혀 달라요. 이것도 이제 경제적 관리의 일종인데요. 이건 좀 적극적입니다.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의 극대화를 위해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다.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거는 이제 첫째 줄 부의 극대화. 그러니까 주인이 부자가 되도록 해준다 그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소극적 관리요,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호응 기억하셔야 돼요, 그건. 네.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는 투자 리스크 또는 매입 매각 관리,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 세 개 다 기억할 필요 전혀 없고요. 시설 관리는 아까 제가 소극적 관리라 그랬죠? 그런데 자산 관리는 소극적이요, 적극적이요? 적극적. 그래서 자산 관리만 일단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나오는 건 자산 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산 관리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산 관리는 좀 적극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예컨대 제가 이제 가끔 이런 예를 들어보는데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서울역 근처에 가면은 그 남대문 올라가는 쪽에 이제 고층 빌딩들이 좀 있죠. 뭐 이쪽에 대우 빌딩이 있다면 옛날에 대우 빌딩, 이쪽 남대문으로 올라가는 쪽에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그 연세대 빌딩이 있어요. 그 세브란스 빌딩이라고 꽤 높습니다. 한 40층 되고요. 그 주변이 이제 어무역 빌딩이 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위로 언덕 올라가면 완전히 남대문이니까 다 1층 건물이죠. 뭐 그건 대부분. 그런데 이제 이런 그 고층 건물이 있다라고 치자. 그럴 때 이게 이제 보통 지하 주차장이 한 6층 근처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뭐냐하면. 이게 남대문에 장을 보러 가면 제일 문제가 주차장이 없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주차장이 작은 것들만 몇 개 있어가지고 차를 끌고 가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찾아가가지고 막 어거지로 막 차를 대요. 비싸기도 하고. 한 2시간 있으면 한 2만 원, 막 3만 원 나오죠. 그러니까 장은 싸게 보는데 주차비로 날리는 거예요. 이제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웃기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그 밑에 이제 세브란스 빌딩 같은 게 있더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또 이제 이제 후배구나. 후배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갔어요, 그때. 가가지고 형 차 대고 오세요. 그래서 데려갔더니 통통 비어 있는 거야, 아내가. 아내가 텅텅텅 비어 있는데, 물론 걔가 주차권을 줘서 저는 공짜로 나왔잖아요. 그때 생각한 게, 아니 멀지도 않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주차할 때 뭐 1시간에 위에 3,000원 받을 때 2,000원만 받아도 내가 볼 때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1,500원 받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만일 이 부동산 관리자가 내 건물이라 생각한다면 이걸 그렇게 비워놓겠어요? 회전율을 높이려고 그러겠어요? 이런 게 자산관리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놀면 뭐합니까? 저한테 광고비 50만 원만 주세요. 남대문 시장 근처에다 광고해가지고 주차 고객들을 유인하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려지면은 뭐 더 이상 나중에 광고 안 해도 올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그 건물주의 부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그 이야기.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위에 건물이 좀 낡은 게 있다 쳐요. 한 7층 정도 낡은 게 있다. 남대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남대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오피스 수요가 있다. 라고 판단했다면 이걸 그대로 놔둬야 되는 거예요. 부시고 재건축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겠죠. 너무 낡으면은 앞쪽 다 까버리고 이제 그 유리로 막 최신 건물처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이제 커튼 공법이라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새 건물처럼 그 껍데기는 바뀌어요. 안에는 뭐 개판이지만 어쨌든 껍데기 바뀌어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재투자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건물주의 임대 수익이 적어지겠어요, 많아지겠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라든가 리스크, 요거는 이제 빌딩이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건 팔고 정리하고 어떤 걸 새로 살 거냐를 이제 고민한다 그 이야기고,
포트폴리오 내. 부동산 매입과 매각, 뭐, 요건 이제 팔아먹는 거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니면은, 아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리모델링 같은 거, 리모델링 하나 써놓으세요. 리모델링 같은 걸 통해가지고 수익을 확대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자산 관리를 한다. 그래서 적극적 관리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니까 이제 3번에 이제 부동산 관리 방식 그랬는데, 관리 방식인데, 요것도 시험에 좀 자주 나오죠. 요것도 이제 단순 암기입니다. 이거 뭐 할 게 없어요. 이게. 뭐, 못할 것도 없고, 우리가. 관리 방식. 관리 방식에는 뭐가 있겠느냐. 전통적으로 요거랑 요거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자가관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혼합관리라는 게 있죠. 자가관리는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관리다 또는 자연관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접관리다 또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왔다 해서 외주, 밖에다 발주 줬다 해서 외주관리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과도기적관리다라고 이야기하죠. 과도기.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관리 방식은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물어봤던 게 각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을 물어봐요. 그래서 장단점을 이제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걸 주로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제 외우기 전에 물론 당연히 외워져야 되고 이제 외워지겠죠. 외우기 전에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먼저 자가관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거 일단 주인이 직접 관리하니까 내 거니까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이 약할까요? 강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설비에 대한 애착정신이 굉장히 강해요. 내 거니까 뭐 엄청 아끼겠죠.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주인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문가들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 관리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는 안 된다. 즉 비과학적 관리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위탁 관리는 어떤 장점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전문가니까 비과학적 관리를 하겠어요? 과학적 관리를 하겠어요? 과학적이죠. 뭐 배운 게 관리인데.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를 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내 것도 아닌데 뭐 설비를 주인처럼 아끼겠어요? 설비를 애호하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주인하고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싸웠어요. 그 사장님하고 이제 좀 의견이 달랐어요. 그럼 나오면서 열 받으니까 문을 공손히 닫을까요? 그냥 발 확 찰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어이씨 뭐 그러면서 왜 이렇게 우리 이제 주인 아저씨는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설비에 대한 애호정신은 약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자가관리는 당연히 주인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죠. 반면에 위탁관리는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은 장점이라고요? 단점이라고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는 거의 통하겠네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갖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자가관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단점이 되는 거예요? 단점이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랑 이거 같다 그 이야기죠. 내용만 이제 그 반대가 되겠죠.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과학적, 비과학적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반쪽만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죠. 그래야 공부의量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죠. 무조건 외우는 거는 방법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자가관리는 장점 뭐냐 그러면 아까 설비 애호정신이 강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지시 통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왜냐? 주인이 직접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말을 했는데 직원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주인이 뭐라 그러겠어요? 미안한데 구정 끝나고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
떡값은 충분히 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이야기는 잘랐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를 수도 있으니까 말을 안 듣는다고요? 잘 듣는다고요? 잘 듣는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기밀 유지가 잘 될 수밖에 없어. 기밀 유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까 자기 집의 하자를 너무나 잘 알죠. 예를 들어 겨울이 되면 어디에 결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곰팡이가 피는지, 그다음에 얼 때는 어디가 항상 자르는지,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디가 금이 가가지고 뭐 문제가 있는지 잘 알죠. 그런데 주인이 임차인한테 일부러 그걸 알려주겠어요? 모른 척하겠어요? 모른 척하지. 봄에 이사 온 사람이 겨울이 될 때까지는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러니까 기밀을 잘 안 알려주죠. 기밀 유지가 잘 되는 거예요. 건물의 하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관리비가 저렴하다. 관리비. 왜냐? 주인이 뭐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데 뭐 월급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비가 저렴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서비스의 수준을 높일 수 있어요. 주인이 직접 관리하면요, 직원들이 이렇게 입주자들을 만나면 당연히 인사를 좀 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기분 나빠도 인사하겠죠. 뭐 주인이 인사 안 하면 욕할 거니까. 그런데 단점도 있다 그랬죠. 일단 과학적 관리는 안 되고 전문가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조직 또는 인력 체계가 좀 복잡하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복잡.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형식적 관리를 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형식적 관리라는 게 다른 말로 매너리즘인데,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이야기인데, 뭔 말이냐. 보통 이제 자가 관리가 이런 형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8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통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재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보통 회장님이라고 부르죠. 회장님은 8층씩이나 되는 걸 갖고 있으면은 뭐 여유가 있으니까 관리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형식 관리하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두 번 뭐 나올까 말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관리 못하니까요. 밑에다가 소장을 둬요. 소장. 보통은 이제 돈을 관리하는 거니까 이제 믿는 사람 아니면 잘 안 두거든요.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제 되게 짜요. 그래가지고 친척 중에 얘가 조금 뭐 힘들게 사는 동생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걔 불러가지고 너 이제 우리 빌딩이나 좀 관리하지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친척은 아무래도 좀 덜 이렇게 돈을 덜 빼먹겠죠. 뭐 친척도 빼먹긴 할 텐데. 그럼 이제 소장은 관리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장부 관리할 때는 이제 회계 담당 이 여직원을 하나 둬요. 보통은 이제 자기 딸을 두거든요, 딸. 그래서 이제 아까 애가 좀 짜다 그랬잖아요, 제가. 둘이 벌어가지고 이제 웬만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건물에서. 그러니까 짜긴 짜, 이 새끼가. 좀 짜요, 이놈들이. 보통은 머리 까져 있고 이제 배가 나와 있고. 딱 상상이 가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 사람이 무슨 기술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계 설비 기사라든가 전기 설비 기사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또 이제 보통은 이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분들을 쓴단 말입니다. 정년퇴직하신 분들. 왜냐하면은 코리아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지하에서 종일 고스톱 치는 거예요. 뭐 할 일도 없고 고장 나면 고치러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건물 하나 두고 뭐 이렇게 복잡하냐? 인력체계가 간단하다고요? 복잡하다고요? 복잡한. 이제 보세요. 위탁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과학적 관리 한다 그랬죠? 여기는 조직이나 인력체계가 단순하단 말이냐? 단순해요. 조직 또는 인력이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하냐? 이렇게 단순해요. 예컨대 뭐 여러분 잘 아시나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우리나라에 관리회사가 큰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이쪽에 이 북부 권역을 관리하는 가장 큰 회사가 동우개발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우개발. 창동 쪽에 있는데 거기 관리사 직원이 한 200명 돼요. 이제 거기 회장 사장이죠. 회장이 아니고 사장 부사장을 좀 아는데 저 이제 일산 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율산개발이라고 이제 율산이라는 관리회사가 있고요. 분당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관리라고 그래서 또 영등포 쪽으로 가면 한빛관리라고 관리회사가 수도권에 큰 게 한 10개 정도 있어요. 뭐 수백 개인데 한 2,000세대 이상을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까 제가 관리사가 200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다. 그럼 관리소장 딱 한 명 내보내는 거예요. 200명 중에 한 명. 그럼 이 사람이 아파트 단지 12개 단지를 혼자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관리소장 밑에는 뭐가 있냐? 기계, 전기, 기사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요. 격리 직원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 다음에 한 명 정도 더 있어요, 보통. 보통 이렇게 해서 3명, 4명이 사는 경우도 있고, 한 명 정도 더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방범적 이쪽 인력을 이제 총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혼내고 막 이런 사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서 이런 빌딩 12개 이상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 뭐 아파트는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얘는 꼴랑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이쪽은 복잡하다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거는 매너리즘, 형식 관리를 안 하겠죠.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죠. 만일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건 문제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직업으로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직업, 자기 직업이에요. 그런데 막 이제 하기 싫어가지고 죽겠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뭐 웬만하면 출근했다가 바로 그냥 집에 가버리고 이런다. 그러면은 관리를 해야 되겠어요? 잘라야 되겠어요? 바로 잘라야죠. 그 직업을 안 해야죠. 이 사람이 그렇게 관리하면 여러 사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싫어지면 이제 다른 일 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인데, 관리비 지불이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설비 사용 기간이 길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뭔 말이냐? 별거 없어요. 이 사람은 아까 과학적 관리한다 그랬으니까 설비가 고장 나기 전에 미리 예방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의 라인 같은 경우다, 쇠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쇠줄이 끊어지면은 사람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하고 6개월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한다. 뭐 이런 게 계획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건물이 고장이 잘 안 나. 그러니까 건물의 사용기간이 짧다고요? 길어진다고요? 예, 설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 요건 이제 혼돈하시면 안 되는데, 자가관리에서는 관리비가 싸다 그랬고, 위탁관리에서는 안정적이다 그랬거든요? 아니, 그러면 둘 다 관리비가 안 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자가관리는요, 이거는 그냥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는 월급은 따로 안 가져갈게. 그러니까 관리비가 많이 든다고요? 적게 든다고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화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 롤 디스펜서라고 여러분 큰 화장지 있죠. 여기 이제 우리 화장실에 걸려 있잖아요. 이 건물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관리. 대부분은 가면 안 걸어놔요. 자가 관리는 특히 안 걸어놓으면 왜요?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지에는 예컨대 소방점검 나올 때만 한번 걸어놔. 밖에서 사람들 올 때만. 왜냐하면 돈 아껴야 되니까 뭐 몇천 원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얘는. 그런데 위탁관리는 어떻게 관리비가 안정적이란 말이냐?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예컨대 화장지를 살 때도 얘는 한 박스 사면은 그거 가지고 막 몇 달 쓰는 거예요. 아껴가지고. 그런데 이 위탁관리 업체는 막 아파트 2000세대, 2000단지 이런 거를 회사가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가 2000개가 넘어요, 관리하는 게, 회사가. 그러면 화장지를 살 때 박스로 사야 되겠어요? 트럭으로 사야 되겠어요? 그럼 그렇죠. 막 11톤, 막 18톤 큰 트럭으로 한 트럭 갖다 창고에다 쟁여놓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지 값이 한 개 살 때하고 트럭으로 살 때 가격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저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구매력 때문에 개당 단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관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단점도 있죠. 아까 설비 예고 안 한다 그랬죠. 내 거 아니니까. 직원들 말 안 듣죠. 예. 이거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장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소장 말 들을까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관리소장들이, 주택관리사들이 임기가 아주 짧아요. 요즘 하도 주민들이 괴롭혀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보통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로 돌려줘요. 이 회사들이 말이 생기면 맞바꾸는 거야, 그게. 그렇게 해서 회사에 소속돼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건데, 근데 뭐 얼마나 괴롭힘을 당하겠어요. 막 분야에 와가지고 사태질 하면서 덤비지. 새파란 젊은 아줌마가 와가지고
또 뭐 주민자치회라 그래가지고 뭐 머리는 까졌는데 30대 초반이야. 이런 놈이 와가지고 뭐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지 그러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연세가 60 가까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되게 속상하는 직업이에요. 이거 저는 권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 이거 하다가 공부해가지고 소장 낸 거거든요. 이거 하다가 보통 대부분 그래요. 아니면 이쪽에서 많이 가, 여자들. 그러니까 뭐 옛날에 너랑 나랑 뭐 옛날 소주 먹고 같이 놀던 사이인데 그러고 너 좀 있으면 잘릴 거 아니야, 바뀔 거 아니야,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예? 지시통제가 잘 안 된단 말이죠. 기밀 유지가 되겠어요, 이거? 내 집도 아닌데 뭐 어떤 사람이 소주 한잔 하자 그러면서 물어봐요. 혹시 이 집에 하자 없나요? 물어보면 한 3잔 들어가면 바로 이야기 나오죠. 술도 공짜로 먹었겠다. 그러니까 유지 안 되죠. 예. 그다음에 서비스 뭐 인사 잘 안 하죠. 그러니까 반대다. 그러니까 이제 절반만 기억하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혼합 관리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 관리에는 3가지 영역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술적 관리, 경제적 관리, 법률적 관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 경제적 법률적 관리는 자가 관리해요. 자기가 하고 기술적 관리만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한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싹 다 맡긴다고요. 일부만 맡긴다고요. 그런 게 과도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 돈 받는 거 하고요. 경제적. 이걸 남에게 맡기겠어요 누가? 잘 안 맡겨. 그 다음에 법률적 관리라는 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아까 이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했는데 제일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하면 집문서 관리하는 거 쉽게 말하면. 집문서 아시죠? 등기필증. 등기필증을 남에게 내주고 싶겠어요? 조심스럽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건물 계약을 꽤 많이 해봤는데, 건물. 전세권 설정하자. 민법이 전세권 공부하시죠? 전세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말하는 전세, 그러면 이제 채권적 전세니까 그 임차권이고, 우리 그 아파트 전세는, 그건 전세권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주택이니까 이제 특별히 보호하는 거고. 예, 예. 그러지, 전세권이라고 전세권 등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돼요, 을구에. 그런데 이제 제가 상가 같은 거를 한 2억 5천이나 3억에 이제 얻었다라고 치자. 그건 불안하잖아요. 이놈이 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죠. 그래서, 일단 애를 만나죠, 애. 이 새끼는 안 보이니까. 이 사람 만나가지고 저 미안한데요. 계약하기 전에 전세권 설정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아주 난감해요. 회장님한테 전화 드려보고요. 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라고. 안 한다 그러면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이제 세게 나가면 전화해가지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언제 제가 잔금 가져올 테니까 계약합시다. 그때. 그 등기소리 가져오라고. 잔금 가져가면은 백발백중 안 가져와요. 이상한 놈들이야,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저는 이제 뭐 계획이 딱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 들어가야 뭐 계획대로 하는 건데.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등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전세권 등기 내비 둬버리고 사업을 계획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은 불안하니까 사업 일정을 밀어버리더라도 전세권 등기 하자고 우겨야 되는 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못할 때가 많죠. 일정 못 미루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아니까 집문서를 절대 안 가져와. 집문서를 갖다 준다고요. 지가 가지고 있다고요. 얘도 없어 이거. 소장도 안 가지고 있어요. 집문서는. 집문서 가지고 있으면 그 뭐 여러 가지 설정해가지고 돈 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준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해, 자기가. 그런데 아니 뭐 그 엘리베이터 고장 난 거를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혼합 관리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혼합 관리 단점이 뭐냐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관리를 일부는 주인이 하고 일부는 남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하자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불명확. 그래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한다라는 평가를 받는다. 보세요. 전문가를 꼴랑 이거밖에 안 쓰잖아요. 이거밖에. 그러니까 충분히 쓰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단점으로 본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어디를 보시냐 하면 관리 방식은
434쪽에 가시면 넘겨보시면 자관리는 이제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소유재 강한 통제가 필요하고 관리비 절감이 가능하고 기밀 유지가 잘 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정도까지는 뭐 기억하는 게 좋겠죠. 단점 보니까 이제 관리비 절감 때문에 이제 시설이 노후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여기 뭐 설비 오래 쓴다 그랬는데 거꾸로 이놈은 관리 안 하니까 노후화된다 그 이야기예요. 반대.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관리 업무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되고 타성, 매너리즘에 빠진다. 인력 관리가 좀 비효율적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네. 위탁 관리죠. 위탁 관리. 그래서 위탁 관리는 거기 장점 보니까 전문업자가 관리하니까 관리가 안정적이다. 네. 그다음에 소유자는 자기 일 하면 된다. 네. 그다음에 전문적 관리로 건물의 노후화, 빌딩의 노후화가 최소화된다 그런 이야기고, 경영 합리화로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 이게 이제 아까 관리비가 안정적이다 그 이야기예요. 경영 합리화, 매너리즘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단점은 아무래도 위탁 관리 수수료가 나가니까 관리비는 증가할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기밀 유지라든가 보안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자가 관리 장점하고 반대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쪽은 장점만 보시면 되겠네, 그렇죠, 주로. 그다음에 혼합 관리죠. 그래서 거의 장점 보니까 자가랑 위탁 관리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랬죠. 기술 분야만 전문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 아까 제가 경제나 법률은 자기가 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단점인데, 첫 번째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운영 잘못하면은 양방식의 단점만 노출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뭐 하나 써놔도 되겠습니다.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정도를 뭐 기억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뭐 이해를 못할 것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격올로 갈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건 나중 이야기고. 여러분들 관리정보 체계는 그건 천천히 봐도 됩니다. 시험에서는 아무 의미 없어요. 넘어가셔가지고, 자, 437쪽에, 큰 6번에 임대차 관리라고 있는데, 뒤로 가보시면, 43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분, 임대차, 가로 3번에 임대차 유형이라고 있나요? 이런 거가 이제 영어로 가끔 나와요.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요. 임대차 유형이다. 그래서 이제 조임대차이다. 이걸 다른 말로 총임대차라고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임대차이다. 네. 순임대차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율 임대차이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그 뜻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써먹느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거죠, 이거. 가, 유, 순, 전, 후 할 때 가능, 조소득, 유효조소득 그거예요, 지금 이거. 그 다음에 가, 유, 순 할 때 순소득 그거죠. 아니 뭐 뒤에가 순영업소득, 조소득, 소득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임대차인데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 집 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이 임대료를 월간 100만 원 낸다. 그럴 때 주인 입장에서는 뭐냐면 소득이에요, 소득.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소득 이렇게 부르는 거고, 이 사람은 돈 내는 입장에서는 지가 소득이에요, 비용이에요. 그게 임대료라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차는 비용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다 이거. 예. 예. 누구 입장이냐만 다른 거지. 예. 그러니까 가유 순전 안에 들어있다 이야기고. 영어는 주로 어디다 쓰느냐 그러면 주거용 부동산에 많이 씁니다. 영어는 어디다 쓰느냐 공업용에 많이 써요. 공업용.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하면요. 어차피 써야 되겠네요. 자,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소득, 세전과 세후이다라고 보자. 그럴 때 여러분은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만 뭐 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요거 3천이라 치자. 공실이나 불량부채가 뭐 150이었고 뭐 이런 거 우리 저번 주에 했어요. 기타 소득이
150이다. 그럼 빼고 더하니까 다시 얘가 3,000이다 그랬죠. 예. 예, 이렇게. 여기서 이제 영업경비를 600이라 치자. 그럼 이제 빼버리면 순소득이 얼마란 말이냐? 2,400이다.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조임대차는 얼마를 받겠다는 이야기냐? 그러면 3,000 받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3,000. 그럼 순임대차는 얼마 받겠다는 이야기야? 3,000이 2,400이에요.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경비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냐?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임대차는 순수한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경비까지를 싹 다 주인이 받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전기세나 수도세 다 받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순임대차는 경비까지 받는 거예요. 경비는 안 받고 임대료만 받는 거예요. 그럼 경비는 어쩌란 말이냐? 경비는 너가 알아서 내라 그 이야기예요. 임차인 보고. 이해하셨어요? 전기세 한전에다 네가 내고. 오케이? 네. 아니, 이해하신 거죠?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읽어서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자. 여기 이제 순임대차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차 순임대차, 2차, 3차 세 가지가 있는데 별거 없어 이거. 순수한 임료에다가 몇 가지 더한 것이냐? 세금. 요거는 1차 순임대차에다가 보험료. 요거는 2차에다가 유지비.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요. 책하고 좀 다를 거예요. 여기 이제 1차는 책 보세요. 수림료에다가 각종 편익설 이용료에다가 세금을 더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편익설 이용료 그건 됐고 빼버리고 이제 핵심은 세금인데. 그럼 여러분 세금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세금. 2차는 이거 다 받은 1차에다가 그 마지막 바로 앞에 보험료 있을 거예요. 보험료. 동그라미 하시고 그 뒤에 거 무시하고 그 거의 없는 비용이니까. 3차는 2차에다가 유지비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유지비. 그리고 1차, 2차, 3차는 각각 앞쪽에다가 한 개씩만 더하면 돼. 순임료에다가 세금만 더하면 1차, 그 1차 다 세금까지 더한 데다가 보험료 또 더하면 2차. 이해하셨나요? 2차 다 받은 데에다가 유지비까지 또 더하면 3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2차는 순임료에다가 세금에다가 특별 그런 거 빼고 보험료 더한 것.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 2차, 3차를 기억할 때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여기요. 자, 이제 칠판. 세, 보, 유 순서로 1차, 2차, 3차다. 다시 뭐라고요? 세, 보, 유. 이 그러면 끝나. 네? 그러니까 앞쪽에다가 계속 비용 한 개씩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업용에서는 순임대차 하면은 보통 3차를 이야기합니다. 3차.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비까지를 더했냐 안 더했냐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볼게요. 자, 여기요. 주거용은 실제로 경비까지를 주인이 다 받느냐? 그럼요. 혹시 여러분 그 보셨어요? 그 어떤 집에 갔더니 이제 임차하는 사람들이 뭐 세 가구나 네 가구가 있다. 전기세가 10만 원 나오면 그걸 한 사람한테 다 내라 그러는 거예요. 가구수로 나누거나 사용료로 나누는 거예요. 가구수나 또는 식구수로 나누기도 해, 보통.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주인이 나눠가지고 막 손으로 써가지고 갖다 줘요. 얼마씩 내라고. 그러면 주인이 싹 다 이거 전기세 받아가지고 주인이 한전에다 내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스스로 낸다고요.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네, 뭐, 보니까. 예. 그런데 공장은요, 공장 운영해 보시면 아는데, 공장을 얻었다, 공장.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공장 소유자가 있을 거예요, 소유자. 소유자가 있고, 임대한 공장 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장을 임대한 사람이 그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임대, 사장. 그럼 이 사람이 집세는 줘, 집세는, 순임료는 주는데, 전기세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다 얘가 그냥 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전기세를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써봐야 뭐 10만 원, 12만 원 왔다 갔다 하겠지. 뭐 겨울이면 좀 더 쓰고. 그런데 공장을 돌리면은 500만 원. 공장이 안 돌아가면 10,000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측해요? 이 사람이 공장 돌리는 거를. 그러니까 공장 사장이 그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사장 너가 내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실제로 공장은 뭐 저는 이제 얻어봤으니까 알죠. 실제로 공장은 전기세는 다 알아서 공장 사장 지가 내는 거예요. 집주인은 관여 안 해요. 임대료 안 들어오면 오죠. 전화하고 왜 임대료 안 내냐고. 예, 이렇게 낸다. 비율임대차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용이 많이 씁니다. 상업용. 그 중에서도 주로 백화점 같은 매장용.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건 또 상세히 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 이 앞에 이마트 같은 데 가면, 이마트는 내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백화점 같은 경우는 백화점, 할인점은 모르겠고, 백화점은 수수료 매장이라고 했어요. 수수료 매장. 직납 매장, 직영 매장이 있고요. 직영 매장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수수료 매장은 백화점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롯데가 하는 게 아니고 빌려준 거예요. 이럴 때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를 받아요. 뭐, 예컨대 의류다 그러면 이제 뭐 보통 40% 받죠. 예. 건강식품 30%. 이제 식품, 쌀이나 뭐 두부, 콩나물 이런 건 한 10%, 15%. 그러니까 어쨌든 수수료가 없다고 있다고요? 있다. 그런 걸 매장에서 많이 쓴다. 예. 자, 조임대차를 했는데, 여러분 니은번 맨 끝에 주거용이 많이 쓴다. 그거만 알면 되고. 순임대차는 아까 디귿번에 1차, 2차, 3차 할 때 세, 보, 유 동그라미 하신 거죠? 예, 그거하고 우리 1번에 가가지고 마지막 줄 중간에 보면 공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많이 활용된다. 그러니까 이건 주로 공업용에 쓰이고 그 중에 뭐라고요? 3차. 이렇게. 비율임대차는 니은번에 보시면 매장용 부동산에 많이 쓴다. 뭐 이런 거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 넘어가셔서 건물의 유지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용어 하나 보면 되는데 일상적 유지라는 거는 맨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뭐 소독, 뭐 청소 이런 거. 바로 이번에 예방적 유지라는 게 뭐예요? 이거는 고장 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 1번, 세 번째 줄에 사전적 유지활동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사전적 동그라미 하시고 이번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가장 중요의 동그라미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가로사마로 대응적 그러면 뭐겠어요? 말 그 자체가 미리 하는 거예요? 그냥 고장 나면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주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이다 그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바로 이번에 예방적만 동그라미 하시고 그것만 기억하자고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8번에 건물의 내용 연수를 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지도 않고 감정평가 쪽이 공부가 좀 되고 나서 하는 게 좋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그 뒤에는 다 나중에. 그 다음에 445쪽으로 가셔갖고 개발 마케팅인데 요거는 뭐 조금 쉬었다 하시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